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오늘은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제 생각 말씀드리는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서울 지역 분양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장위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 이렇게 준비 중이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먼저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장위랑 이문 휘경은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이 땅값인 택지비와 건축비의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약 20에서 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제도고요. 그간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이 시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달 내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9년 6월에 고분양가 산정 기준을 이렇게 변경하고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은 1년 이내, 1년 초과, 준공 기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1년 이내 비교 사업장이 있으면 평균 분양가나 이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또 1년 초과는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또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중 이 둘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한다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바로 재건축 단지들이 그러면 허그 보증 안 받는 후분양으로 할래 이러면서 후분양으로 응수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꺼낸 카드가 뭐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일반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로 그 기준 시점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도 그랬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일반 분양 준비하는 단지들이 비상이 걸렸죠. 특히 둔촌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 1사단지, 그리고 제가 영상도 이미 올렸던 레미안, 라클래시 이런 데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리죠. 어떤 분은 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냐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 개입은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에 대한 거는 별도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논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죠.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생각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지를요. 혹자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정부가 뭐라든 무조건 폭등한다, 요러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정치적인 생각이 다소 섞인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정책 브리프라는 겁니다. 2019년 7월 29일자 발간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분양가가 재고주택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키니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고 투자 수요도 막자, 요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축을 필두로 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로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도 맞고요. 또 주택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싸게 분양하는 것이니까 주택구매 대기자가 청약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매매 수요도 감소하죠. 이게 8월 이후 시작하는 이 그라시움을 필두로 한 서울 공급 물량 증가와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8월이 약 4,000세대, 9월만 약 9,000세대거든요. 그리고 19년 8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서울 입주 물량만 6만 호입니다. 이렇게 수요 감소 및 입주 물량 증가로 단기로 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맞는 결과가 나타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축보다는 기축을 중심으로 두드러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축 입주 물량 증가로 말씀드려가지고 신축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축 입주 물량이 많아도 떨어지는 건 기축입니다. 그러니까 막 입주하는 신축은 양도세가 기본적으로 너무 세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신축은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축에 해당되므로 매매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건 기축 아파트가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런 재건축 수익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건 재건축 사업을 막는 결과로 나타나고요. 이러면 공급 축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집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노후로 인한 멸실주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매매가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줄어들고 이렇게 집값 상승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고 2015년 4월에 이 제재를 완화하였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공급 물량 보면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는 연평균 약 3.5만에서 4만 하던 게 시행 이후 2만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소개드린 국토연구원 간행물입니다. 이거는 자, 공급 부족을 정부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존재하나 정부도 알고 있고, 근데 정부는 요거를 서울 수도권 30만 호 요 3기 신도시 개발 요거를 생각합니다. 공급은 요렇게 보완한다는 거죠. 자, 이게 맞을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3기 신도시 보면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서울도 물론 조금씩 있긴 한데 규모가 좀 작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많으면 당연히 서울에 사죠. 근데 지을 땅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간 겁니다. 서울은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 풀어야지 여기는 새롭게 택지 지정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공급 부족이 온다는 거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기 신도시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지 좋은 인서울 지역은 3기 신도시로 대체가 안 됩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급이 줄고 3기 신도시로도 입지 좋은 인서울 지역까지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인서울 입지 좋은 곳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비싼 데는 더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점 높으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싼 단지에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인서울 입지 좋은 지역 가능한 신축급으로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 심해지기 전에 기회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매매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이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5%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긴 한데요. 이는 계약 기간 내의 인상률을 말할 뿐 계약 종료 후 재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 사업자처럼 이 5% 룰을 지켜서 5% 넘게 임대료를 올려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거랑 연결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왜 지금 타이밍이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보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과거 사례에서도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후 1.88이었던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2009년에는 4.5%, 2011년에는 16.21%로 크게 뛰며 전세난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진짜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되게 할까요? 과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옛날이긴 한데 1989년도에 대차 계약 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1989년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17.53%를 기록했고요. 서울은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오른 23.68%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 상승률이었죠. 이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니까 초기에 전세값을 높게 책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4년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5%밖에 못 올린다면 처음에 높게 받아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임대인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임대인은 당연히 처음에 전세값을 높게 올리는 게 좋지만 사실 이건 지금 입주 물량 증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서울 지역 월간 주택가격 동향 상승률 추이 통계표고요. 전세 쪽 보시면 2018년 6월부터 계속 상승률이 약세입니다. 이건 사실 공급 물량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전세가 약세인 상황이고 8월부터 2020년 말까지 서울에만 6만원 입주 물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1989년도만큼 급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돈 많으셔서 전세 안 나가도 유지할 수 있으신 임대인도 있으시고 높게 올리고 기다리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전세의 흐름 자체가 하락세고 전세는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케이스라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은 있어도 엄청난 급등까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단기간은 이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먼저 새 계약 시에도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랑 그러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2년에서 4년 살고 새롭게 새 계약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4년 살고 새 계약 시 5% 상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4년간 못 올린 거를 한 번에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원래대로 놔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뛰겠죠. 이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세가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새 계약 시에도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경우 일정 부분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마다 전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들어왔는데 그게 5%로 줄어들고 계속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로 이익을 못 보니까 전세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임대인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세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당장 수익이 나오는 월세 등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편법이나 꼼수 등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 계약갱신 시 다른 이유를 대며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런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A 대신 B를 임차인으로 드리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전세값을 좀 높게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제한을 당하니까 다른 형태의 편법이나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양극화가 발생해요. 핵심 지역은 전세가 싼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좋은 지역으로 못 가고 계속 멀리서 다녀야 돼요. 이러면 돈 없고 힘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부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이거는 근데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안 된 거라 저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발표 후에 보완이 되었는지 다시 영상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이에 대한 코멘트는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중으로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많이 고민해서 정책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